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악재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스크의 의미하고 금융투자에서 사용하는 리스크의 의미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금융투자에서 얘기하는 리스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리스크랑 금융투자에서 사용하는 리스크라는 말에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위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위험을 분산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거. 네. 그런데 투자 운용이나 투자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얘기하는 리스크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위험 같은 나쁜 측면뿐만 아니라 좋은 측면에서의 불확실성도 포함해서 리스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에서는 나쁜 것만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사용하는 리스크라는 단어는 위험 같은 그런 의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의미할 때 리스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한다 이거네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A와 B라는 두 개의 보자기가 있다고 하고요. 각각의 보자기에서 세 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보자기에는 빨간색 공 2개에 흰색 공 1개가 있고요. B라는 보자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흰색 공이 각각 1개씩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보자기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공이 각각 3개씩 들어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A 보자기에는 빨간 거 2개, 흰 거 하나, B 보자기에는 빨간 거, 파란 거, 흰 거 각각 하나씩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와 B라는 두 개의 보자기에서 각각 흰색 공을 뽑는다고 치면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A 보자기에도 3개 중에 하나가 흰 공이고 B 보자기에도 3개 중에 하나가 흰 공이니까 A 보자기에서 공 1개를 뽑든 B 보자기에서 공 1개를 뽑든 당연히 둘 다 똑같이 3분의 1 확률로 흰 공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 A와 B라는 보자기에서 제가 각각 공을 1개씩 꺼낸다고 하고요. 이때 제가 꺼낸 공이 무슨 색인지 그걸 캔들피그님이 맞추는 문제인데요. 앞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리스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슨 색깔의 공이 나올지 맞추는 상황이네요. 네. 어떤 공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빨간색 공이랑 흰색 공 두 종류의 공이 들어있는 A 보자기보다는 빨강, 파랑, 흰색 이렇게 세 종류의 공이 들어있는 B 보자기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당연하죠. A 보자기에는 2종류의 색깔이 있고 B 보자기에는 3종류의 색깔이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A 보자기보다 B 보자기에 들어있는 공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건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위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기회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에서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금융경제학에서는 리스크라고 정의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자체를 리스크로 표현을 하네요. 그런데 저는 금방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A 보자기, B 보자기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질문을 바꿔버리니까 불확실성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네.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신경 써야 할 리스크의 기준도 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 리스크의 크기나 그 기준도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리스크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리스크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리스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의 종류라고 하면 총 5가지 리스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리스크도 5종류가 있네요. 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시장 위험이라고 부르는 시장 리스크라는 건데요. 예. 시장 리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부터 채권시장, 그리고 각종 통화가 거래되는 외환시장 등의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통화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손실 가능성을 우리는 시장 리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식이나 채권, 통화 같은 걸 기초자산이라고 부르네요. 네, 근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면서 생기는 불확실성 보고 우리는 시장 리스크라고 한다 이거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피부로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요. 펀드 상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펀드가 주가에 연동된 상품이 많다 보니까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가격의 등락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참고로 5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식, 채권, 통화, 상품, 신용을 5대 기초자산이라고 하고요. 기초자산에 신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신용을 통해서도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용 역시 5대 기초자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신용도 자산에 포함이 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인데요. 신용 리스크는 말 그대로 신용상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래하는 상대방이 결제나 약속을 실행하지 않을 그런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보니까 주식보다 부동산에서 더 중요한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사례를 보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삿날에 주인한테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상복구 문제나 부동산 시설 설치 관련해서 상호 간의 말이 바뀌어서 분쟁과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는 굳이 금융투자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흔히 사기당하는 케이스가 신용 리스크가 터진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아마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흔히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내가 왕년에 어쨌다든지, 내가 니만 할 때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든지, 내가 집이 어떻다든지 하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만날 때 신용 리스크와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일상생활의 팁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유동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유동성 리스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특정 자산이 메리트가 있어서 샀다가 이제 청산해서 팔아치우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걸 사주려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부족한 건데요. 이렇게 특정 자산을 청산할 때 거래량이 부족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는 유동성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받으면 비용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뉴스 보니까 최근에 서울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거래는 없는데 호가만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마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한가 맞은 주식이나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기 어려운 사례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흔히 생각하게 되는 시장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로 상대의 신용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는 신용 리스크, 세 번째가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못해서 자산을 청산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네요. 네.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리스크는 운영 리스크라는 놈인데요. 예. 적절하지 못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잘못된 관리나 통제를 통해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 자체의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운영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있는데요. 예.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종목을 비슷한 시기에 매수에 들어갔는데 특정한 개인 투자자만 손해보고 나왔다면 아마 그 투자자는 명백한 운영 리스크 관리를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장 리스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인데 사실 운영 리스크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라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용어 정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집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법적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예가 적합할지 생각해보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경매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를 빼내는 인도 과정이나 명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리스크를 대충 살펴보면 본인이 어떤 종류의 투자를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시장 리스크만 챙길 게 아니라 자기가 별도로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리스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초보는 시장 리스크보다는 운영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시장 리스크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굳이 그런 투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갭 투자한 사람은 유동성 리스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모르는 사업체나 사람한테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을 꼭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염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펀드 투자에 가입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 자영업자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모두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단순히 위험성이 큰 사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을 거라 믿고요. 여러 방면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을 던지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시장 리스크 이슈 있으면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언론에서 자주 안 다루는 부분 중에서 공유하면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스크의 의미와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리스크라고 다루는 리스크들이 꼭 시청자 여러분께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투자 종류나 상황에서 챙겨야 하는 리스크가 따로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재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고 계시든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리스크가 뭔지 챙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